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식품화학 중에 식품의 일반 성분 및 저장 가공 중 변화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지질 변화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 변화에 관련된 키워드를 보시면 이게 있죠. 산패 자동산화, 그리고 앞에 지질 지방산은 지질에 관련된 키워드였습니다. 유지의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유지의 특성 같은 경우는 잘 정리를 해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용해성을 보시면 지방산 탄소수가 많을수록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불용성이다.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불포화도가 높다는 것은 이중결합이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융점 같은 경우는 탄소수가 많을수록 포화지방산이 많을수록 융점도 높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중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중에서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탄소수가 많을수록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비중이 높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굴전류 같은 경우도 지방산에 탄소수가 많을수록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굴전율이 높게 되죠. 굴전류 같은 경우는요, 불포화도가 큰 어유 같은데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이 불포화도, 이중결합수가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는데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탄소수가 많을수록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불용성도 높고 비중도 높고 굴절율도 높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소수, 불포화도 이런 것에 따라서 물리적 성질과 그리고 화학적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연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요, 발연점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는 끓는 점이 없죠. 유지를 가열을 하게 되면 유지 표면에서 연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의 온도를 발연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푸른 연기가 발생이 되고요. 이 푸른 연기의 성분이 아크릴레인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가열로 인해서 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고 여기서 글리세롤이 다시 아크릴레인으로 분해를 되는데 이 아크릴레인 같은 경우는 자극성, 냄새와 맛을 가진 몸의 해로운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 시간이 길수록 유리지방산이 많을수록 표면적이 넓을수록 혼입된 이물질이 많을수록 발연점은 낮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끓여도 쉽게 연기가 나게 되는 거죠. 인화점과 연소점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에서 발생된 연기, 여기서 말하는 연기가 아크릴레인 성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공기랑 섞여서 발화되는 온도를 우리는 인화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연소점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계속적인 연소를 지속하는 온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연점이 높으면 인화점과 연소점도 높게 됩니다. 유화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식품화학에서 뿐만이 아니라 식품가공학 부분에서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유화라고 하는 것은 한 분자 내에 친수성기와 소수성기, 그러니까 기름과 유지와 친한 부분과 물과 친한 부분이 있는 유화제를 넣고 교반을 하면 유지가 물에 분산되거나 또는 물이 유지에 분산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화라고 하고, 그리고 그 분산액을 우리는 유타액, 유화액 또는 에멀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물속에 기름이 분산됐느냐 아니면 기름 속에 물이 분산이 됐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수중 유족형 같은 경우는 물 안에 이 기름이 분산된 형태고요. 유중 수족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름 안에 물이 분산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물 안에 기름이 들어간 것, 그리고 얘는 기름 안에 물이 들어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로 들어있는 게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그리고 유중수적형 같은 경우는 버터, 마가린, 이 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우리 식품화학뿐만이 아니라 식품과학학 과목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물리적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 실지는 못하고 여기 크게 실었던 것은 그나마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볼 것 같은 것을 실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연화점이나 활동점, 비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학적 성질로 넘어가 볼까요? 화학적 성질로 보면 제일 먼저 산가가 나오는데, 산가 같은 경우는 유리지방산의 양 측정이 목적입니다. 유리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밀리그램 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신선한 유지면 산가가 낮게 되고요. 산패한 유지 같은 경우는 산가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지의 품질이나 사용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나오는 게 거마가 있는데요. 거마라고 하는 게 비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지 1g을 거마하는데 필요한 KOH의 밀리그램 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지를 알칼리로 검화하여 생기는 유리지방산의 양 측정 또는 유지를 검화하는 데 필요한 알칼리 성분이 여기 수산화칼륨을 얘기하죠. 수산화칼륨의 양 측정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지방산의 분자량이 클수록 검화가는 낮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저급지방산 함량이 높을수록 검화가는 높게 나오고요. 고급지방산 함량이 높을수록 검화가는 낮게 나옵니다. 다음으로 에스테르가라고 보시면요. 에스테르가 같은 경우는 유지 1g 중에 있는 에스테르를 검화하는 데 필요한 KOH의 밀리그램 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유지 중에 에스테르가 되어 있는 지방산의 양 측정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선할수록 검화가와 에스테르가의 차이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요오드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건성류, 불건성류라는 것을 공부할 때 나왔는데요. 요오드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요오드가를 옥도가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요오드가로 표현을 하는 편이죠. 유지 100g이 흡수하는 이 요오드의 그람수라고 보면 되고요. 불포화 지방산의 양 측정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불포화도 측정에 사용이 되는 것이고 이중결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이중결합이 깨지고 여기에 요오드가 하나씩 붙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오드가는 높게 나옵니다. 이 불건성류, 반건성류, 건성류에 대한 내용은 또다시 나오고 있죠. 다음으로 과산화물가를 보시면 과산화물의 밀리그램 당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과산화물의 양 측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 과산화물 같은 경우는 유지의 초기 산패도를 측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산화물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증가했다가 산패도 상태를 보면요. 산패 상태에 따라서 보면 처음에 증가했다가 나중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초기 산패도를 측정을 하기 위한 것이 과산화물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뭐 라미 헤리트 마이슬가 폴렌스켓과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부엌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넣어놓은 것이고 아세틸가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험에서 많이 볼 수 있겠다 싶은 것이고요. 물론 이외에도 많은 화학적 평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보시면 화학적 성질에는 이메일에도 로단 밸류나 뭐 헤너 밸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 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죠. 산패를 측정하는 방법과 관계가 먼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닌 것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이제 유지의 변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유지의 산패 부분인데요. 지질 변화의 종류를 보시면 뭐 가수 분해에 의한 변질, 산화에 의한 변질, 변향에 의한 변질, 중합에 의한 변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가수 분해가 되면 유지가 가수고 분해가 되면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는 것. 산화에 의한 변질은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를 많이 얘기를 하죠.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결합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산패가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변향에 의한 변질 같은 경우는 리놀레익 애시드가 많이 들어있을 때 산패 전에 뚜렷한 냄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지의 산패 부분을 보시면요. 유지의 산패에는 자동산화, 그리고 가수분해, 가열산화, 그리고 산화 효소에 의한 산패가 있는데요. 자동산화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산소에 의해서 서서히 산화가 진행이 되고 이것은 자동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디칼 반응으로 자동적으로 반응이 진행돼서 과산화물이 축적이 되고요. 그 축적된 과산화물은 계속 분해가 되고 산패치 원인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유지의 점도를 결국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결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동산화는 더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에 뭐 가열분해나 가열산화, 뭐 산화효소에 의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지의 자동산화 부분을 보시면 자동산화는 3단계에 거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산의 자동산화 단계를 보시면 제일 먼저 개시 단계가 나오죠. 개시 단계 같은 경우는 지방산에서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결합 사이에 있는 메틸렌기의 수소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는 것이 불포화 지방산이었죠. 불포화 지방산이 좀 더 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디칼이 다시 산소를 만나서 포록시 라디칼을 만들고 그리고 포록시 라디칼이 다시 지방산이랑 만나서 과산화물이라고 하는 하이드로포록사이드가 만들어지죠. 이 반응은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결합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라디칼이 또 다른 라디칼이나 아니면 다른 것과 반응을 해서 결국 새로운 중합체가 만들어지고 반응성이 상실되는 이 단계까지 거치게 되면 연쇄 반응이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반응식까지 적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자동산화에 대한 이해가 쉬우실까 싶어서 적어 놓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자동산화가 이런 단계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과산화물이 만들어지는구나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지의 산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보시면요. 불포화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불포화도라고 하는 것은 이중결합이 있다는 것이고, 이중결합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가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효소 같은 경우도 리페이즈나 에스테레이즈 이런 효소 작용으로 유리지방산이 형성이 되고, 이는 유지의 자동산화가 더 촉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광선, 특히 자외선에 의해서 라디칼 생성이 촉진되고요. 그리고 과산화물 분해도 더 촉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 올라감에 따라서 산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게 되죠. 그런데 100도씨 이상에서는 과산화물이 분해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금속이온이 존재를 하게 되면, 중금속이 존재를 하면 유지의 자동산화 반응을 촉진하고요. 그리고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 시토크롬 이런 헤마틴 화합물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산화가 더 빨라지게 되고요. 공기에 노출될수록 산화가 촉진되고요. 그리고 결합수를 잃어버릴 만큼 건조하면, 우리 이거 수분에서 공부를 했죠. 결합수를 잃어버릴 만큼 건조를 하면 산화가 더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지의 산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산화가 더 쉽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를 산화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보시면, 좀 저온에 저장을 하고, 산소도 영향을 미치니까 접촉을 피하고, 자외선도 문제가 되니까 빼고, 이런 것들이 물리적 산화 방지법이고요. 화학적 산화 방지법은 항산화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항산화제는 AH라고 표현을 해서 이것이 자동산화 단계에서 어떻게 막는 것인가가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상승제 같은 경우는 자신은 항산화 능력이 되게 미약하거나 아니면 없는 것인데, 얘가 항산화제의 능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상승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승제 같은 경우는 자신은 항산화 능력이 없거나 약하지만 다른 항산화제랑 병행을 하면 항산화력을 증가시켜주는 물질로 이런 구연산, 인산, 주석산, 사과산, 비타민C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항산화제 종류로 합성 항산화제는 우리가 식품위생학 과목에서 식품 첨가물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천연 항산화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종류를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E나 참기름에 들어있는 세사몰, 그리고 모카시의 고시폴, 콩 제품에 있는 레시틴, 폴리페놀 화합물,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이런 것들은 천연 항산화제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패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저희가 했던 지질의 변화나 아니면 지질의 특징 같은 것들이 있죠.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같은 경우는 지방산 수에 따라서 아니면 불포화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산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산패가 잘 일어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방산이 섞여 있을 때는 산패가 잘 일어나려고 하면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산패가 잘 일어난다는 지식과, 그러면 이 중에 뭐가 이중결합이 가장 많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지식이 혼합되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수 있도록 잘 반복해서 좀 봐두시면 시험 치시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